자, 3번. 대표이사 최민철로부터 시가 1억 원의 건물을 증여받았다. 요것만 보면 나는 건물이 1억짜리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생겼어? 그냥 받았잖아. 그죠?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요? 자산 수증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당일 소유권 이전 비용 등으로 취득세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대요. 그럼 현금이 500만 원이 나가면서 건물을 취득하면서 발생된 취득세니까 어디 가격에 포함? 건물 가격에 포함을 시켜야 되죠. 1억 500만 원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4번. 회사는 공장 벽면이 노후되어 새로이 도색 작업을 하고 이에 대한 비용 100만 원을 주 금강에 50만 원은 현금으로 결제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증빙 서류는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지금 이 문제에서 영수증은 의미가 없고요. 도색 작업을 하는 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나요? 원상 회복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수익적 지출이니까 수선비라고 하셔야 되고요. 얼마요? 100만 원. 그런데 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는 아직 안 줬으니까 미지급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신한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250만 원이 발생해서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기업회계 기준상 차입 원가 요건을 충족하였고 공장은 현재 건설 중이다. 차입 원가 요건을 충족했다는 얘기는 금융 비용에 자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이라고 보고 자산 금액에 포함시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건물을 아직 짓는 중이니까 뭘로 하라고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주시라는 거예요. 250만 원.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갔다는 거죠. 자, 예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원래 이자 비용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원칙은 이자 비용인데 지금처럼 자본화 시킬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 얘기가 나온 거죠. 차입 원가 요건을 충족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얘기가 안 나왔다. 그러면 이자 비용으로 하시는 거예요. 보셨나요? 다음 6번. 제조 설비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상환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 3천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다. 그러면 아까 했던 거네요.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는데 얼마가? 3천만 원이. 자, 뭘 받은 거래요? 국고보조금이라고 나오죠? 국고보조금으로 3천만 원. 주로 AT 시험에는 정부보조금이라고 나오고요. 전산회계나 전산세무시험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같은 뜻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보통예금이 103번이다 그러면 얘는 일반적으로 한 104번이나 105번쯤 나와요. 항상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이니까. 이 실기를 해보셨으니까 아시죠? 그죠? 검색 국고보조금 찾아보면 여기에 가까운 번호들이 있어요. 다음 7번.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하여 건물이 있는 부지를 구입하고 동시에 건물을 철거했어요. 자, 이 얘기는 나는 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땅을 샀는데 그 위에 쓸데없는 건물이 얹혀져 있더라. 그래서 그 건물을 어떻게 했다? 자, 건물이 있는 부지 구입비로 1억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철거 비용
500만 원은 당좌수표로 지불하였다 그랬네요. 그럼 이 철거 비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지를 쓰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토지 가격에 포함이에요. 그래서 토지는 총 1억 500만 원짜리가 생기는 거고요. 자, 1억은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고요. 500만 원은 당좌수표를 발행을 했으니까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6번 당사는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남방건설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3억 원에 일괄 취득하였고 대금은 약소금을 발행하였다. 자, 이거 재고자산 아니니까 어음 발행해도 미지급금이겠죠. 요 조심하시고 단 취득 당시의 건물 공정가액은 1억 6천, 토지의 공정가액은 8천이었으며 건물과 토지의 취득원가는 상대적 시장가치에 따라 안분 계산해라 그랬네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건물도 생겼고요. 토지도 생겼어요. 어음 발행했으니까 미지급금으로 얼마? 3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건물은 얼마로 할 거고 토지는 얼마로 할지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시장 가격에 따라 안분 계산하라고 얘기해 줬죠. 그러면 건물의 가격은요. 건물은 3억 중에 자, 시장 가격이 어떻게 돼 있죠? 건물이 공정가액이 1억 6천, 토지의 공정가액이 8천이니까 합쳐서 2억 4천 중에 건물에 해당하는 건 1억 6천이니까 이 비율을 찾아내란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고 토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3억에 대해서 곱하기 2억 4천 중에 8천이죠? 그러면 얘는 3분의 2고 얘는 3분의 1이겠네. 그죠? 그래서 얘가 2억이 되고 얘가 1억이 되는 거죠. 자, 요게 시장 가격에 따른 안분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2억짜리가 생긴 거고 토지는 1억짜리가 생긴 거다. 이렇게 해주시란 얘기입니다. 다음 9번 사용 중인 공장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했대요. 철거 당시 기존 건물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 누계액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지금 건물을 철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대변에 건물이 없어지겠죠. 장부가액 취득원가가 얼마였어요? 1억. 얘를 철거했으니까 차변으로 무조건 같이 없어져야 되는 애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8천만 원. 자, 이거를 그냥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럼 2천만 원 그냥 날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유형 자산을 처분하면서 생긴 손실이더라. 얼마가? 2천만 원이. 그런데 또 그렇지 않아도 손해인데 철거 비용 300만 원을 현금으로 또 나갔어요. 그럼 손해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으로 300만 원이 철거 비용으로 나갔는데 그것도 손해겠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2,300이 되는 겁니다. 다음 10번 보유 중인 사업용 토지 일부분을 부천전자산업에 4천만 원, 장부가액은 2,300만 원을 4천만 원에 처분한 거예요. 매각하고 대금은 부천전자산업에 전기 2월 외상매입금 1,500만 원과 상계 처리하고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입금하였다. 자, 지금 토지를 팔았어요. 대변에 토지가 없어지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얼마짜리? 2,300만 원짜리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얘를 4천에 처분하면서 외상매입금, 내가 걔한테 갚아야 될 빚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빚을 까고 나머지만 받았다는 거죠? 그럼 차변으로 뭐가 없어져요? 빚이 없어져야죠. 빚을 깠으니까.
외상 매입금이 얼마라고요? 1,500만 원의 빚을 까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받았대요. 그럼 보통예금에 얼마가 들어와요? 4천만 원에 매각했잖아요. 그러니까 2,500만 원이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2억 3천, 아니 2,300만 원짜리를 4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생겼죠? 이게 뭐예요?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죠. 얼마가 4천이면 1,700만 원이 이익이 생겼네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11번. 제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용 건물 취득가액 1,0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300만 원이 금일 화재로 완전히 소실되었다. 다행히 창고에 보관하던 제품은 없었으며 동 건물은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단 회계 처리 시 단기 초부터 금일까지의 감가상각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건물이 불타서 없어졌대요. 그럼 대변의 건물이 얼마짜리가요? 1,000만 원짜리가 없어지고 얘가 없어지면 무조건 같이 없어져야 되는 애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나치였죠? 300만 원. 그럼 회사에서는 700만 원의 손해가 났죠. 그죠? 근데 이거는 처분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불타서 없어졌죠? 그래서 재해 손실로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12번. 전년도 말로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승용차 취득가액은 850만 원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849만 9천 원까지 다 감가상각을 한 거예요. 폐차 대행업체를 통해 폐차시키고 당해 폐차 대행업체로부터 고철비 명목으로 1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차량 운반구를 850만 원짜리를 처분했어요. 얘가 없어지면 무조건 같이 없어지는 애 감가상각 누계 849만 9천 원. 그럼 요 상태였을 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1,000원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고철값으로 10,000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익이 났네요. 유형, 자산, 처분, 손실로 얼마가 9,000원이, 아니 이익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9,000원이 난 거죠. 다음 13번. 세안전기로부터 받은 약소거음 발행인은 하이테크 거 3천만 원을 만기일에 발행인의 거래은행에 지급 제시를 하였으나 부도로 확인됐대요. 자, 부도 나면 바로 대손 처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때까지는 뭘로 해놓으라고 그랬어요?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걸로 해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바드럼을 못 받게 됐으니까 바드럼이 없어져요. 얼마? 3천만 원. 그런데 못 받게 됐으니까 부도, 어음과 수표라고 해서 3천만 원을 이렇게 해놓는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당사는 거절증서 작성 비용 등 15만 원을 현금으로 별도 지급하고 세안전기에 함께 청구하였다 이랬네요. 자, 그러면 현금으로 나간 15만 원도 나중에 같이 청구할 거니까 어디에다가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 세안전기 거죠? 그죠? 세안전기에 받을 돈이에요. 근데 얘 어음은 하이테크에서 발행한 거지만 이거 바꾸셔야 돼요. 이거 세안전기에서 받아야 됩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14번. 당사의 최대 주주로부터 업무용 토지를 기증받았다. 본 토지에 대한 취득세로 150만 원이 현금으로 은행에 납부되었다.
최대 주주가 실제 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2천만 원이었으며 수중일 현재의 공정가치는 3천만 원이다. 그러면 나는 지금 토지가 얼마짜리가 생기는 거예요? 2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에요? 취득한 당시의 공정가액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3천만 원짜리 토지가 생기는 건데 그냥 받았으니까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했어요. 3천만 원. 그런데 이걸 취득하면서 취득세가 발생된 거죠? 그래서 150만 원을 현금으로 썼어요. 그러면 취득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이겠죠? 그래서 3,150만 원이 되는 거죠. 다음 15번 공장용 주차장 부지 토지를 취득하고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지출이 발생하였다. 단 토지 구입과 관련해서 전월에 계약금, 선급금으로 해놨던 게 500만 원이 지급한 사실이 있대요. 그러면 잔금 지급액은 2,570만 원이고 전액 보통예금에서 이체했고 중개 수수료가 78,000원인데 원천징수세액,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해서 22,000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전액 현금 지급했대요. 자, 잘 보세요. 자, 이제 나는 토지를 샀는데 얼마짜리 샀대요? 저번에 계약금 500만 원 하고 오늘 잔금 2,570, 그죠? 그러면 3,07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아직 쓰지 마세요. 근데 그러면 대변에 계약금은 까야죠. 500만 원 준 거 요거 까고 오늘 보통 예금에서 얼마를 지급했어요? 2,570만 원을 지급을 한 거예요. 됐나요? 근데 자 밑에다 다시 할게요. 수수료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로 발생된 금액은 10만 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세금을 2만 2천 원을 뺐어요. 내가 세금 내줄게 하면서 그리고 현금으로 7만 8천 원만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 가격에 포함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 10만 원을 여기다 포함을 시켜서 3,080만 원짜리가 토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에 하셔야 됩니다. 자, 16번. 업무용 차량 구입 시 법령에 의하여 액면가액 100만 원의 공채를 액면가액에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다만 공채의 매입 당시의 공정가액은 75만 원으로 평가되며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다. 자, 그러면 자, 차를 사면서 어쩔 수 없이 공채를 산 거예요. 근데 현금을 얼마 주고 샀다는 거예요?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자, 이 단기 매매 증권의 공정가액이 75만 원밖에 안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 생기긴 했는데 얘는 얼마짜리가 생긴 거다? 75만 원짜리가 생긴 거다. 그러면 이 차액으로 발생하는 25만 원은 차를 사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된 비용이다 라고 보고 뭐에다가 차량 운반국 가격에다가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내용이네요. 다음 17번. 당사는 재평가 모형에 따라 유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31일자로 보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액이 산출되어 유형자산 재평가 이익이나 손으로 처리를 했대요. 자, 2020년 토지 취득할 때는 4억 5,500이었는데 결산일 날 봤더니 6억이 됐대요. 그러면 1억 4,500이 늘었죠. 자, 자산이 늘었으니까 자변에 토지가 1억 4,500이 늘었다. 자, 얘가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요? 재평가했더니 자산이 늘었으니까 이익이죠.
그래서 이거를 재평가 차익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조심하실 거, 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들어가는 거예요. 손익, 단기 손익에 반영이 되면 안 되는 애입니다. 왜? 실현이 아직 안 됐잖아. 그죠? 이건 처분해야 실현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다음 18번. 당사는 매년 유형자산을 재평가 모형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31일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감정평가한 결과 아래와 같이 평가액이 선정되었다. 유형자산의 재평가 손익을 반영하시오. 똑같은 문제네요. 그죠? 근데 이거는 취득할 때 7억이었는데 결산일날 6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오히려 토지가 떨어졌죠. 얼마가 1억이. 자, 그런데 왜 떨어졌다는 거예요? 재평가했더니 손실이 났다. 그래서 재평가 손실이라고 하셔서 1억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요거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보수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회계 처리 방법이죠. 손실은 인식을 할 거고 이익은 인식하지 않을 거다. 자, 이렇게 분기 문제를 연습을 해봤고요. 다음은 103페이지 객관식 문제 1번. 다음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의 교환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이종 자산 간의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취득자산의 공정가치가 아니라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하는 거죠. 항상 우리 회사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종 간의 교환이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거고 이종 간의 교환이었을 때는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다음 2번. 자산의 교환에 있어서 현금 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금 수수액을 반영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맞죠? 자, 예를 들면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거래처에 차량 운반구가 있어요. 자, 차량 운반구. 이거의 취득 원가는 뭐 100만 원이라고 하고요. 감가상각 요계액이 30만 원이라고 보고요. 얘네 차량의 공정가액을 얘네도 알아봤는데 공정가액이 40만 원이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있는 차량 운반구랑 교환을 할 건데 우리 회사의 자동차의 취득 원가는 12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40만 원이라고 볼까요? 그리고 우리도 이걸 처분하려고 공정가액을 알아봤더니 뭐 90만 원이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교환을 한다. 동종이잖아요. 그죠? 동종이었을 때는 우리 회사에 차량 운반구가 나가요. 얼마짜리? 120만 원짜리가 나가고 얘가 없어지면 무조건 같이 없어져야 되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40만 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차량 운반구를 취득을 했는데 자,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8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동종 간의 교환이니까 동종 간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원가는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런데 내가 억울한 거예요. 얘는 40만 원짜리랑 지금 90만 원짜리랑 바꾸는 거잖아요. 억울하니까 내가 야, 현금 20만 원 더 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금을 20만 원을 더 받았어요. 그러면 이 차량 운반구의 가격이 8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2번에 자산의 교환에 있어 현금 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금 수수액을 반영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자,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현금을 준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 원래 80만 원이어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현금을 더 준 거예요. 현금을 10만 원을 더 주고 교환을 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얘가 얼마로 늘어야 돼요? 90만 원으로 늘겠죠. 이렇게 현금 수수액에 따라서 취득원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이게 2번이고요. 다음 3번. 동종 자산 간의 교환인 경우에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한 자산의 취득 가액으로 할 수 있다. 맞죠? 원래 장부가액법이니까. 4번. 동종 자산 간의 교환 시 교환에 포함된 현금 등의 금액이 유의적이라면 현금에 받은 게 더 중요하다면 동종 자산 간의 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자, 요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런 이런 경우로 보시면 되죠. 내가 취득한 자산의 금액보다 현금이 더 많이 나간 거야. 그러면 동종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현금이 더 많으니까. 자, 그래서 1번에는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2번. 다음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유형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유형자산의 사용 강도나 사용 방법에 현저한 변화가 있거나 심각한 물리적 변형이 오면 손상 차손을 검토해야 된다.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죠. 자, 내가 모니터를 사용을 하려고 어제 50만 원 주고 샀어. 근데 하루 쓰고 떨궈서 이만큼이 깨진 거야. 그럼 그만큼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럴 때 손상 차손을 인식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2번.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 흐름의 총액의 추정액 및 순공정가치 장부가액의 공정가치가 그러니까 미래 현금 흐름의 추정액 또는 순공정가치가 장부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을 해야 된다. 맞죠? 회수 가능액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회수 가능액보다 장부가액에 미달한다. 그럼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된다. 그 얘기였고요. 다음 3번. 유형자산의 회수 가능 가액은 순매각 가액과 사용가치 중에 큰 금액으로 한다. 맞죠? 4번. 손상차손 누계액은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표시해요. 얘도 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에요. 그래서 자산에 대한 차감으로 표시를 하는 거지 부채는 아니더라.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3번. 기업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사용하지 않는 자산도 진부하나 마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 연수를 결정해야 된다. 사용하지 않아도 저절로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도 내용 연수를 결정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 기업의 자산 관리 정책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되거나 경제적 효익의 일정 부분이 소멸되어 처분될 경우에는 유사한 자산에 대한 기업의 경험에 비추어 해당 유형자산의 내용 연수를 추정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가 그동안에 차를 써보니까 몇 년 정도 타더라. 그러면 차도 마찬가지죠. 뭐 승용차와 뭐 화물차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니까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서 몇 년 정도 쓰더라라는 것들을 결정을 하라는 거죠. 다음 3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체감 잔액법, 예를 들면 정률법 등이라고 써있죠. 체감 잔액법이 처음에 많이 잡고 나중에 점점 감소하는 방식을 체감 잔액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률법이 처음에 감가상각 많이 하고 갈수록 적게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맞죠? 4번. 감가상각 방법의 선택은 현금 흐름과 절세 등의 각종 지표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걸 절세라고 하죠. 그럼 감가상각 방법을 절세를 위해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산을 예를 들면 제품 생산을 하는 기계장치다. 그럼 어느 방법이 적절하다고 보는 거예요?
생산량 비례법이 훨씬 더 적절하다고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산이 감소하는 형태를 반영을 해야지 절세를 위해서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4번이요. 다음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자, 1번 유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 완료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 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의 가산함을 원칙으로 해요. 원칙은 뭘로 하라고 그랬었죠? 이자 비용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차입 원가라고 해서 자산 금액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였지. 원칙은 이자 비용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볼까요? 2번.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우리가 시운전비라는 게 있었죠? 시운전비. 시운전비 포함입니다. 다음 3번 현물 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맞죠? 내가 뭐 우리 회사의 대주주가 나한테 우리 회사에 가서 건물을 뭐 증여를 한 거예요. 근데 대주주가 나 이거 건물 살 때 1억 주고 샀어 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안 듣는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냥 취득한 날의 공정가액을 알아보고 그 공정가액으로 취득원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회사는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그죠? 자, 그 얘기고요. 4번 국고보조금 등에 의해 유형자산을 공정가액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우리가 국고보조금 지원받아서 차를 산다. 뭐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를 산다. 그런 상황이 되면 취득원가는 공정가액으로 써주고 대신에 그 밑에다가 이렇게 국고보조금이라고 표시를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를 샀는데 1,000만 원짜리를 샀는데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게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있더라. 그러면 이렇게 300만 원을 마이너스해서 이렇게 장부가액을 표시를 하긴 하지만 취득 원가는 공정가액으로 쓰는 거라고요.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는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5번.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상 감가상각 대상인 것을 모두 골라내면 자, 우리가 감가상각을 안 하는 유형자산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죠?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유형자산 중에 감가상각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상품이나 이런 것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감가상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거지. 상품이나 제품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 건설회사에서 건물을 판매를 하려고 분양을 하려고 지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분양이 안 된 거야. 안 되고 시간이 조금씩 지난다고 해서 그걸 감가상각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 얘기였고 자, 문제 보세요. 그럼 가번에 4억으로 사용 중인 건물은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죠? 유형자산에 해당하니까. 그 다음에 나에 보시면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오토바이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죠. 다음 4번에 매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토지. 물론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하지만 더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매매 목적이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상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감가상각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폐기 예정으로 보관 중인 기계장치. 폐기 예정이에요. 이미 쓸 만큼 다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감가상각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가와 나만 감가상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고요. 다음 6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액으로 한다. 계속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공정가액으로 한다. 취득원가는 2번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요? 아니죠. 그냥 우리 어떻게 해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해버리죠. 또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사옥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인데 얘를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얼마어치를 썼냐면 70만 원어치를 썼어요. 근데 이 건물이 너무 노후해서 장부가액은 30만 원이 있지만 이거를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건물이 없어지잖아요. 철거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대변으로 건물이 100만 원짜리가 없어지고 얘가 없어지니까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없어져야 되겠죠. 70만 원. 그럼 이 30만 원은 새로운 건물 가격에 포함을 시키는 거냐? 아니란 얘기죠. 그냥 철거를 해버렸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우리는 유형, 자산, 처분, 손실로 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얘기고요. 3번 유형자산의 취득에 관한 운송비와 설치 비용은 자,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고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거죠. 다음 4번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를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에 동국공채의 매입가액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 가치와의 차액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요 얘기죠. 아까 풀었던 문제 요거. 자, 그래서 현재 가치와의 차액 25만 원 요거를 차량 운반국 가격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다음 7번. 다음은 유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영업활동을 위한 토지도 유형자산에 해당된다. 맞죠?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2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경제적 내역연수 동안 비용화시키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맞죠? 사용한 만큼 기간에 걸쳐서 비용화시키는 거. 다음 3번 유형자산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지출은 이를 지출 시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유형자산의 취득 후의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 있었고 수익적 지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때는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산 금액에 포함을 시키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도 있기 때문에 모든 지출을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다음 4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자산을 본래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모든 지출을 포함한다. 맞죠? 취득 부대비용. 설치비라든지 시운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8번. 다음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항목들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형자산의 설계와 관련된 설계비용 포함하나요? 포함하죠.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짓기로 했어. 그래서 설계 사무실에 가갖고 설계를 해오는 거예요. 설계도를 사와요. 그럼 그것도 건물 가격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하는 거고 2번 재산세 등의 유형자산의 사용과 직접 관련된 재세공과금 유형자산 취득 시 발생되는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포함이지만 재산세는 취득 이후에 발생되는 거예요. 사용하면서. 그래서 얘는 재산세는 포함을 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요. 3번의 차입원가 이게 얘기했던 거죠. 우리가 건물을 사는데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온 거야. 근데 이자를 달래. 그러면 이 이자를 자산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원칙은 이자 비용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자산 금액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4번에 유형자산의 설치 비용 당연히 포함이겠죠. 그래서 8번에는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9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세 가지 요건이 있었죠. 자, 1번은 그 얘기고요. 2번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따라 20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20년을 초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저작권 사후 70년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게 틀린 말이에요. 근데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서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은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원칙은 없는 걸로 하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다음 4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 및 이와 유사한 항목에 대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죠? 다음 10번 다음 중 유형자산과 관련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이게 유형자산에 대한 정의죠. 1년 이상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형태가 있는 자산, 이걸 유형자산이라고 했어요. 2번 감가상각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거죠. 3번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정률법 같은 경우에는 잔존가액을 빼진 않지만 정액법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취득 원가에다가 뭐를 빼고 잔존가액을 빼고 얘를 뭘로 나눠주면 된다? 내용 연수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게 3번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 내용 연수는 실제 사용 시간 또는 생산량의 단위를 말해요. 실제 사용 시간이 아니라 추정 사용 시간이에요. 우리가 몇 년을 쓸 것 같아 라고 예측을 하는 거지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11번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감가상각비는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제조 원가로 그 밖의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한다. 맞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도 우리 입력할 때 500번대가 있었고 800번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음 2번 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 시점에서 잔존가액을 추정한 후에 수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물가 변동에 따라 수정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3번 감가상각 방법은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처음에 정액법으로 하기로 했으면 계속 쭉 정액법으로 해라 이런 뜻이에요. 물론 바뀔 수는 있어요. 바뀔 수는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나중에 조금 뒤에 가면 회계 변경이라는 걸 배워요. 그때 이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겠지만
자, 기본적으로는 감가상각 방법은 계속 똑같은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 바꾸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다음 4번. 내용연수란 자산의 예상 사용기간 또는 자산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를 말한다. 맞죠? 아까 위에서 틀린 내용인데 여기서 맞게 나왔네요. 예상 사용시간. 다음 12번. 상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전라도 산업은 유형자산에 대한 보유기간 중에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이 경우 그 잘못된 회계 처리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도색을 하면서 도색 비용으로 100만 원을 썼어요. 자,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원래는 뭘로 해야 돼요? 도색비니까 수선비잖아요. 그죠? 수선비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수로 건물로 처리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자산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용은 안 잡았으니까 비용이 과소계상되는 거고요. 자산으로 하면 안 되는데 자산으로 했으니까 자산이 과대계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비용이 과소되면 이익이 과대되는 거고, 이익이 과대되면 자본도 과대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옳은 거 물어봤으니까 1번 재무상태표상 자산이 실제보다 과대계상된다. 재무상태표상 부채가 실제보다 과대계상된다. 부채는 상관이 없죠. 다음 3번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실제보다 과대계상된다. 맞죠? 이익이 과대계상된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 손익계산서상 매출총이익이 실제보다 과소계상된다. 매출총이익은 영향을 안 미치죠. 이 수선비는 뭐 공장에서 썼으면 제조원가가 될 거고 만약에 판매비와 관리비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매출총이익엔 영향을 안 미치겠죠. 자, 그래서 3번이 가장 옳은 게 되겠네요. 아, 그래서 문제의 상품 도매업이라고 나왔나 봐요. 만약에 제조업이면 얘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죠? 제조업이라면 이 수선비가 공장 거다 그러면은 제품 제조 원가에 포함이 될 거고 그럼 매출총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상품 도매업이라고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번이 되고요. 다음 13번. 다음의 무형자산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개발비는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 맞죠?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이니까. 2번에 연구비는 개발비와 달리 모두 비용 처리해야 된다. 맞죠? 우리가 크게 개발을 할 때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연구 단계에서 발생된 비용들은 다 연구비라고 그냥 비용 처리를 해버리는 거고 개발 단계에서 발생된 지출들을 나중에 성공을 하게 되면 뭘로 하고 개발비라는 무형의 자산이 생기는 거고 실패를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라? 경상 연구 개발비라고 해서 비용 처리를 해버리라고 했습니다. 됐죠? 개발비는 자산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2번도 그 얘기죠. 연구비는 비용 처리해야 된다. 3번 개발비 상가액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야 된다. 이 개발비 상가액이요. 판매비와 관리비일 수도 있고 제조 원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 4번 개발비는 정액법 또는 생산량 비례법 등에 의해
관련 제품 등의 판매 또는 사용한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합리적 기간 동안 상각한다.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얘기죠. 근데 20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13번에는 3번이 틀렸고요. 다음 14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무형자산이란 업무 용도로 보유하는 비화폐성 자산으로서 일반적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을 말한다. 맞는 얘기죠. 2번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 준비에 사용된 직접비뿐만 아니라 간접비도 포함한다. 자, 요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였어요. 유형자산은 간접비는 포함하지 않아요. 근데 무형자산은 직접비, 간접비를 다 포함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3번.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요 얘기죠.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4번. 무형자산의 상각은 항상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아니죠. 제조 원가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얘기네요. 다음 15번. 다음 중 영업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업권 권리금이었죠. 권리금. 자, 1번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도 신뢰성 있게 측정하였다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아니죠.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볼 때 기억하실 건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얘밖에 없어요. 개발비.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개발비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매수 기업 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수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맞죠? 매수 기업 결합은 뭐예요? 다른 회사를 우리 회사가 인수한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회사의 재무상태표가 자산이 1,000원인데 부채가 600원인 거예요. 그럼 이 회사의 자본은 400원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인수를 할 때 얼마에 인수하면 돼요? 그냥 그걸 통째로 인수를 한다고 하면 400원에 인수하면 되잖아요. 빚까지 내가 다 떠안고. 그러면 400원에 인수하면 되는데 이 회사를 내가 600원에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럼 200원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영업권이라는 거예요. 보셨나요? 자, 그래서 매수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 영업권의 상각은 관계법령이나 계약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죠. 다음 4번. 영업권의 잔존가액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없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5번에는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16번.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 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분된 간접 지출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것. 그러면 무형자산을 취득을 하면서 발생된 비용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취득 이후의 지출의 경우에는 포함을 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1번.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된 재료비, 용역비 포함이겠죠? 다음 2번. 무형자산을 운영하는 직원의 훈련과 관련된 지출? 이거는 이후에 발생되는 거죠? 자, 2번이 틀리고요. 3번. 무형자산의 창출에 직접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도 포함이고 차입 원가도 포함시킬 수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ERP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해달라고 했어. 업체에다가. 그러면은 걔네가 이제 무형자산 ERP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져왔어요. 근데 직원이 사용할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직원한테 야, 너 학원 가서 ERP 좀 배워봐. 배워와봐. 그래서 학원비를 내줬어. 그럼 그 학원비가 무형자산 창출에 들어가는 거냐는 거죠. 아닌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라는 겁니다. 다음 17번.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은 식별 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이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무형자산 인식 요건 세 가지. 다음 2번 무형자산의 상각 시 잔존가액을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까도 했던 말이고요. 3번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감가상각을 한다 이 얘기고 4번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뭘로 한다고요? 정액법으로 하는 겁니다. 정액법.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18번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1번 무형자산의 상각은 당해 자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시작한다? 아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에서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2번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는 무형자산은 사용을 중지한 시점에 장부가액으로 표시한다. 당연하겠죠. 더 이상 사용 안 하니까 감가상각도 안 할 거고. 자, 2번이 올바른 게 되고요. 3번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회수 가능액이 증가하면 상각은 증감된 가액에 기초해서 계산한다? 아니죠. 기존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4번 무형자산은 상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거래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으로 잔존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무형자산은 잔존가치가 없는 게 원칙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번만 옳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19번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 상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유효이자율법이요. 유효이자율법은 없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할 때 유효이자율법을 적용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감가상각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무형자산의 상각 시 잔존가액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없는 것으로 한다? 없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3번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으로 한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4번 무형자산의 상각은 당해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맞죠? 그래서 4번이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셔서 20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중에 정액법, 정률법 및 연수합계법 각각에 의한 3차 연도 말에 감가상각비가 큰 금액부터 나열한 것은 자, 3차 연도라고 그랬으니까 다 계산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뭐죠? 예전에 전산회계 1급 문제에는 가장 큰 것부터 나열한 것은 첫 해에, 그죠? 그럼 첫 해에 가장 많이 잡는 게 뭐였어요? 정률법이었고,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 그 다음에 정액법 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3년 차라고 물어보니까 3차니까 계산을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럼 세 가지 방법을 다 해보도록 할게요. 또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공식은 써드릴게요. 자, 정액법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빼고요. 서로 내용 연수로 나눠주면 된다.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을 생각하는 거였죠. 정률법은 미상각 잔액에다가 뭐를 곱해요? 상각률을 곱하는 거죠. 여기서 미상각 잔액은 뭘 얘기하는 거죠? 취득 원가에서 감가, 상각, 무게액을 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했죠? 장부가액이라고 하죠. 장부가액.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은 어떻게 하는 거였었죠?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빼고요. 이거를 내용 연수의 합분의 잔여 내용 연수라고 했죠. 자,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기계장치 취득원가 100만 원 1월 1일 날 취득했고요. 내용 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10%, 정률법의 상각률이 0.4래요. 자, 그러면 정액법부터 해볼까요? 그럼 얘는 취득원가가 100만 원이고 잔존가액이 10%니까 10만 원. 이거를 내용 연수가 5년이라고 했죠? 그러면 얼마죠? 18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1차 년도든 2차 년도든 3차 년도든 다 18만 원이죠. 정액법이니까. 두 번째, 정률법은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를 다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취득원가 1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 되는데 1차 년도에는 없잖아요. 감가상각 한 적이 없으니까. 0이고 곱하기 정률이 0.4라고 그랬죠? 0.4 그러면 얘는 1차 년도엔 40만 원. 2차 년도에는 100만 원에서 얼마를 빼고 40만 원을 빼고 이 금액에 0.4니까 24만 원이 되고요. 3차 년도에는 100만 원에서 64만 원을 빼고 이 금액에 0.4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14만 4천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하고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 3년 차니까 1차에서는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고 이 금액에 5년이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첫 해년도에는 아직 5년이 남았다. 그래서 15분의 5로 계산해야 되고 이제 이거 알았으니까 얘는 2차, 3차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3차 연도에는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고 15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18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랑 정액법이랑은 같고요. 정률법이 더 작네요. 그러면 몇 번이 되나요? 네, 4번이 답이 되겠네요.